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맞는 상대가 있어요. 먹기 싫은 음식도 있고 또 일하기 싫은 직장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점보다는 또 기쁘고 기분 좋은 그런 면을 찾으면 또 그게 보일 때가 있죠. 아주 쓴 약이 몸에 좋듯이요. 하기 싫은 일이 또 경력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만 보였더는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이 또 은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단점에 집중하면 싸우고 적이 되지만 장점에 집중하면 기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야당일 때는 부동산, 서민 물가 못 잡는다고 장애투쟁하고 그렇죠. 원외 밖으로 나가서 그랬던 당들이요. 또 그 당이 또 집권당이 되면은 또 야당이 똑같이 그렇게 장애투쟁하거나 이제 반대하거나 그러면 민생 현안을 두고 꼬투리 잡는다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외부 인사일 때는 그토록 비난하던 사람을 또 당내로 영입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인재라고 지켜 세우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고집불통이 이 관계에 따라서는 또 정의로운 투사가 되기도 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기준에서 바라본 세상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옳다, 옳소 이러고요. 나에게 해로우면 그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나랑 상대방 중간에서 균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또 그 점을 칭찬하고 좋은 점, 장점에 또 주목하는 게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친구 한 명을 더 알아가고 싶은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켈시 발레리니가 부르는 곡 Miss Me Mor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버드대 게일 가젤 교수의 저서입니다.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네. 이 책의 저자 게일 가젤 교수는요.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 내면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서 그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들의 의사. 네. 막중한 책임감, 또 강도 높은 업무 환경,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이 책에 나온 회복 탄력성 원리를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다 그래요. 저자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 회복 탄력성 또 마음 챙김 이런 훈련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담담하게 전하는 그 과거에 많이 맞았대요. 자라면서 어릴 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그 전까지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어릴 때 그다음에 부모가 참 중요하잖아요. 가정 환경에서 또 어떤 사람의 인성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는지 부모님 직업은 무엇이고 심지어는 어디에 태생인지 이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가일 게젤 그 교수는 극복해냈습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 또 폭력의 피해자였고 또 그 좋지 못한 동네에서 그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릴 때의 환경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저자는 심주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면 과거에 아무리 큰 실패를 했을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유년기에 우리가 당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성과 성격과 운명까지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왔던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 가이드에 실린 논문 알츠하이머 간병을 위한 마음챙김, 이 마음챙김, 이 mindfulness, 마음챙김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 CNN, ABC, NPR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발간한 매거진에서도 실렸고요. 또 그 최고 의학 전문지죠.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보급으로 또 어느 정도 진정은 되고 있지만은요, 참 뭐랄까 세기말적인 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우리가 자살 시도자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 하고요. 20, 30대 또 우울증,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청년들이 또 몇 년 사이에 아주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OECD에서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근데 이게 노인만의 문제만은 아닌 게 지금 이제 중년층, 중장년층이 곧 노인이 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코로나 블루에 의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요즘 세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뭐 이런 정신 건강에 적신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당장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 상황을 끝내거나 또 만성화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정신 건강 지키는 일은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삶의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우리 2차까지 다 맞았죠? 저도 모더나 2차까지 맞았는데 마음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환경을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면의 태도나 관점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주제인 회복 탄력성은 비범한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을 꺼내 쓰는 방법에 대해 따로 배우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하버드 의대에서 가르치는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이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오웬이 부릅니다. I was Jack. 상실도 슬픔도 실의도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이다. 어쨌거나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었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한 말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적어도 그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세계은행 맥킨지를 거쳐서 27살에 미국 재무부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구글 부사장을 거친 뒤에 2008년부터 페이스북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윅은 그를 미래의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모처럼 남편과 함께 떠난 멕시코의 휴양지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위 같은 사람이었고 평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1시간가량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의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녀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지금도 헬스장이 어디죠? 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린다. 앞으로도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내 심장이 요동칠 것 같다. 정신없이 그녀는 장례를 치렀고 남편 없는 이제부터 싱글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재벌 2세이긴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내 자의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삶이고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사고와 질병 같은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뚜기 정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오기. 이 개념은 긍정심리학에서 나왔는데 유펜의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회복을 방해하는 3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사건이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요. 셋째는 영원히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며 지레 좌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쉐럴 샌드버그는 3가지 덫에 걸렸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편을 조금 더 그 짐에서 일찍 발견했다면,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주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슬픔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앞으로 자신과 아이들이 영원히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서 심리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결코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말 대신에 최근에는 때때로 종종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부드러운 말로 바꿔 쓰려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슬프고 화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또 울고 싶을 땐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녀에게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었다고 털어놓는데요. 남편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하마터면 남편과 아이 둘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다행이고 감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건강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슬픔과 우울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에 시작되는 2부에서는 오늘 주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노래 듣고 1부 끝곡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잭 브라운 밴드가 부르는 곡 Colder Weather 듣고 오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버드 대학교 게일 가젤 교수의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입니다. 이 하버드라는 말은 여기 출판사에서 넣은 것 같아요. 네. 2017년도 7월달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회복 탄력성 이란 주제인데요. 부모님을 여의거나 실직, 퇴직을 경험하는 중년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낙관주의를 연습하라. 그리고 가로 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가로 닫고, 자책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연령대가 만약에 중년이시고 또 본인이 원치 않는 인생에서 어떤 아픔을 겪으셨다면 회복 탄력성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분들 사나이 대장부를 외치시던 그런 늠름하고 자랑스럽던 대한의 전직 건아였던 분들, 아니 뭐 남자가 그것도 못 참어?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쫀쫀하게, 이런 표현을 자주 듣거나 말했던 그런 분들,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한 훈련과 연습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꾹 참어, 견뎌, 인내해, 버텨,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던 분들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연습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서 1부에서 예로 들었던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쉘 샌드버그, 그녀는 이 본인의 상실의 경험담을 책으로도 냈고, 또 자기가 일하는 페이스북 장래 유급 휴가를,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느꼈겠죠. 10일 가지고는 이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다고.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영리 조직을 설립했고요. 그녀가 말하기를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는 첫째,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 둘째,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유머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셋째, 일상에서 즐거움을 훈련하는 것이 행복이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다. 즐거움을 훈련하는 것. 네, 참 인상적인 말이네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즐거운 게 오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재밌는 거, 그러니까 즐거움을 오려면은 하다못해 TV라도 틀어야 돼요. 유튜브라도 클릭을 해야 즐거운 게 나오죠. 즐거움 훈련은 생각해보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애정,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애정이 있으면 어떤 그 상대를 보면 막 웃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거나 애정이 없으면 즐겁고 행복한 어떤 웃음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 훈련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저자 게일 가젤 교수의 회복 탄력성의 방법. 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킹 프린세스 1950. 게일 가젤 박사는 전문적인 의학적 통찰력과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자타공인 회복 탄력성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마음 근육을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는데요.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으로 정리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력을 강화하듯이 회복 탄력성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개발이라고 하면 정신승리,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 현대 과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실제 손에 잡힌 실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뇌 과학자들은 뇌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발견했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뇌는 청년기 이상 10대 후반 이후에는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해서 일생을 걸쳐서 쉬지 않고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회복 탄력성 훈련법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운 걸 학습하고 실행하고 반복하면 뇌에서 또 다른 사고 프로세스가 생기는데요. 뇌에서 동일한 신경 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면 뉴런의 연결과 조직화는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몸에 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 개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는 과정이 뇌에서 뉴런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낸 것인데요. 인생에는 피하기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뇌의 강력한 재생 능력을 활용하면요,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진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문 내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폴리오 이글레시아스와 윌 닐슨이 부른 곡, 두 거장이 듀엣을 불렀습니다. To All the Girls I Ha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 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이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유리하다는 것도 몰랐다. 20년 전만 해도 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청년기부터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뇌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하고 일생에 걸쳐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생각, 행동, 경험의 변화와 적응에 뇌는 계속해서 변화된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기막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경가소성은 이 책에서 배울 여러 훈련법의 과학적 기반이 된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긍정적 경험, 그리고 반복적인 성공을 떠올리려고 주문하면 관련된 신경 연결 회로가 자라나고 뇌는 바로 긍정성에 집중한다. 반면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면 부정성을 키우는 것이 된다.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이 신뢰를 쌓고 감정관리 능력을 키우고 과거를 치유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작지만 유의미한 경험에 주목할수록 더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고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다. 소소한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인간관계도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생물학적 가족과의 유대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도 중요하다. 깊은 교류는 친구나 직장 동료, 신앙 공동체, 특수 이해 집단, 온라인 게시판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꼭 중마고우여야만 관계의 유익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친해진 지인에게서도 오래된 친구만큼이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대인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다수의 피상적 관계보다 깊이 있는 한두 명과의 관계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회복 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먼저 마음 챙김 훈련이 필요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서사와 내가 직접 경험한 실제를 구별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죄책감, 수치심, 원망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허상임을 알게 된다. 마음 챙김을 수행하면 과거를 곱씹거나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일을 멈출 수 있다. 무엇보다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끈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려면 먼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있고 인생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위로가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생산적인 한 걸음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격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것이 성격이나 감정 같은 내적인 것이든 육체적 고통이나 엇나간 타이밍이나 힘겨운 상황 같은 외적 요인이든 말이다. 머릿속에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매몰되고 상심한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쳇바퀴에 계속 맴돌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 잠시 멈춤은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감정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잠깐 3번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리셋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잠시 멈춤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무슨 일이든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지금의 사고와 행동을 끊고 그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 주행 모드로 삶을 운행할 때가 많다. 잠시 멈춤은 자동 주행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을 온전히 일깨운다. 의식이 깨어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낙관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7만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가 강할수록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나 기타 심혈관계 발병률도 13% 정도 낮았다. 낙관주의는 시험 성적, 보험 설계사의 매출 실적, 운동선수의 부상 회복 속도와도 정비례한다고 알려졌다. 자기 돌봄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돌볼 줄 알면 타인을 돌볼 수 있고 맡겨진 책임도 잘 완수할 수 있다. 보육근로자, 트라우마 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타인을 돌보는 이들에게 자기 돌봄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다른 사람의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우라는 항공 안전 지침을 들어봤을 것이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다. 자기 돌봄은 어떤 특정한 활동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는 등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물이 반쯤 찬 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남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육질의 몸을 보고 나도 앞으로 복근이 있는 멋진 몸매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요즘 긍정학원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근력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 짐에 가면은 근육질의 멋진 청년들, 아저씨들, 어린 친구들,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옵니다. 저마다 몸을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근육질의 몸을 가지려면 몸의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워야겠죠. 몸을 근육질로 만드는 과정과 같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 뇌의 부정적인 루트, 이 지방으로 비유를 해볼까 싶은데요. 이 부정적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 이게 이제 근육질이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본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에 관대하고 과감히 도전한다. 자기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 뇌의 특징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사고, 죽음, 이혼, 파산, 질병 이런 거라면 그 충격은 또 그 아픔은 정말 클 겁니다. 암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요. 사고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암이 오고 예고하고 교통사고가 오고 예고하고 불행이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예고가 된다면 훨씬 충격이 완화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곤경들, 고통들, 슬픔들, 역경들,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 탄력성.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죠. 음치도 훈련하면 노래를 잘하게 되고요.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연습하면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파도와 갈매기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멋진 절경에 있는 고풍스러운 별장도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 행복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면서 감기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온도로 샤워를 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낡은 의자와 책상에 감격해서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최고급 건물에 작은 먼지에 어떤 이는 분노하기도 한다. 행복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불행이 되기도 또 두려움이 되기도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그리고 때로는 더 큰 환희가 되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이게 제목은 러브송인데 드럭 딜러라고 내용은 그렇게 사랑 얘기만 아닙니다. 선샤인 스테이시 부릅니다. 혼성 듀엣인데 여자만 노래를 부르고요. 남자는 이제 반주를 합니다. 드럭 딜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도 국내 최초로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제시한 김주환 연세대 교수가 전하는 구체적인 회복 탄력성 훈련 방법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미소를 지어라. 사람의 뇌는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감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웃으면 즐거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습관적으로 긍정적 미소를 지으면 뇌는 당신이 지금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여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습관을 들여라. 역경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길을 가다가 친한 친구가 엉뚱한 춤을 추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이마가 깨지거나 팔꿈치가 깨졌어요. 이게 근데
이 스토리텔링 자체를 그 의미를 우스꽝스럽고 즐겁고 뭐 까불다가 놀다가 다친 그런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비참하게 눈 오는 날 미끄러져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해서 피가 나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던 뭐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공감 능력은 적극적 듣기나 표정 따라하기 등의 훈련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공감하게 되면 친구를 얻게 되고 냉담하게 되면 적을 얻게 된다.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긍정적 정서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를 금전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도 당연시되는 룰이다. 감사하기는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운동하기는 몸에 좋은 습관이다. 감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라도 3개월 이후부터 긍정적인 대로 확실히 바뀌게 될 것이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유연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불행 속에서 행운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자괴감, 불안, 슬픔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2차로 자기를 가해합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생각은 점점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명작 1부에서 다뤘던 그 페이스북 그 최고 운영자 셰릴 샌버그 이 사례처럼 자기랑 상관없는 남편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다가 더 큰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더하지 말고 멘탈을 회복해서 유연하게 상황을 헤쳐나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겠죠. 이번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 방송 망치면 어떡하지? 이 프로젝트, 이 파워포인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온갖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레 짐작은 본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근데 이건 이 생각보다 문제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8%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걱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을 차단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곤란도 피할 수가 있죠. 대신에 그 자리에 긍정적인 이미지, 상상력, 그리고 느낌들과 행복의 감정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 챙김 훈련을 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순간에 몰입하는 훈련입니다. 전에 일어났던 일,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그저 흐르는 대로 놔두고 지금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일종이죠. 조용히 앉아서 내 생각을 바라보면 아주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상념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쓸데없는 생각, 걱정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 그런데 이런 상념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걱정투성이고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샌가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대로 에너지의 파장이 흐르게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긍정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마음 챙김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 챙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부릅니다. 할로우. 저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뿐이라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한다는 건 자연의 진리죠. 우리는 언젠가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멈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재벌 2세가 구속이 되고 부잣집이 한순간에 파산을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아파지기도 하고요.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시대의 역적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늘 항상 상황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말은 현실에 따라 휘어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도 부드럽게 헤쳐나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불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교에서는 존재의 세 가지 징표라는, 삶에서 도망칠 수 없는 그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첫 번째 징표는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두 번째 징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세 번째 징표는 자아가 없다는 것, 즉 무아.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 삶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무아라는 개념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만 힘들지?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누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다 만난 것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징표를 다시 말해보자면 삶의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힘든 상황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흘러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의 변방도 아닙니다. 나라서 더 잘 되거나 나 때문에 더 못되어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흘러가다가 만난 일일 뿐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생각이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회복 탄력성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다시 묵묵히 일어서는 과정을 밟는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보다, 부자보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병헌 주연의 영화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